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이수님 반갑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해 지금 30강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미국에 대한 이해를 내가 꽤 많이 할 거라고 2년 전부터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요 정말로 1시간으로 미국을 이해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0시간으로 미국을 이해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마 제가 한 50강에서 60강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미국을 다 소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내가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해가 또 떨어지죠. 하지만은 책, 또 역사책, 또 자료, 또 제가 또 미국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미국 사람들보다도 미국을 더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이 똑똑하다. 왜 워싱턴이라는 이름이, 하여튼 워싱턴 동네 이름도 많고 워싱턴 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워싱턴이 있는가 하면 저쪽에도 워싱턴, 서부 쪽에도 워싱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해하기 힘든 문화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공부도 하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이해를 역사 전체를 지금 미국이 역사의 중심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교님들한테 신부들 유학 제발 프랑스, 독일, 로마로 보내지 말고, 물론 그쪽에서 가서 공부해야 될 게 있지만은 웬만하면 미국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지금 영어를 지금 모르고는 세계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능통한 신부들을 좀 만들어 놔야지 교구도, 우리 수원교구도 큰 일을 할 때가 많고, 또 미국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미국 교회와 나눌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다.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신부들을, 물론 우리 박현민 신부님 같은 경우 시카고 대학에 나와갖고 영어를 잘 하시죠. 그런 신부 한 10명만 있어도 아마 교구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륙 점령과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인 자크 까르띠에의 탐험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북미 식민지 누벨 프랑스, 누벨, 새로운 프랑스라고 그러는 거죠. 영토는 전성기에는 누펀들랜드, 루펀들랜트는 미국 여기로 보면 동쪽 끝에 있어요. 루펀들랜트에서부터 로키 산맥까지. 그러니까 로키 산맥은 또 서부 쪽에 있어요. 그리고 허드스만, 꼭대기 허드스만에서 멕시코만까지 프랑스령이에요. 그중 현재 미국 영토에 해당하는 곳은 누벨 프랑스의 한 행정구역이었던 프랑스령 루이지애나가 뭐냐면 루이 14세 왕의 이름을 따서 그걸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루이지애나로 된 거죠. 미시시피강 정가운데, 미국 한가운데 미시시피강 유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남북으로는 오데호에서부터 멕시코만까지, 동서로는 에팔라치 산맥에서 로키 산맥까지 이렇게 뻗어 어마어마한 땅이었던 거죠. 근데 바보 같은 나폴레옹은 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륙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 갇혀 있었지, 이 미국 대륙, 남미 대륙이 어마어마한 걸 나폴레옹은 깨닫지 못하죠. 나폴레옹이 사실 프랑스에서는 영웅입니다. 왜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영웅이냐 하면, 사실은 주변은 다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를 다 건설했는데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다 쓸었어요. 전 유럽을 다 쓸어갖고 그렇게 이 나폴레옹처럼 프랑스라는 이 땅을 확장시킨 거는 나폴레옹이 최고였죠. 근데 이 바보 같은 나폴레옹은 땅의 가치를, 미국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미국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을 정말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프렌치 인디언 전쟁 1755년에서 63년 7년 전쟁이라고 그러죠. 프랑스가 영국에 패함으로써 1763년에 미시시피강을 경계로 동쪽을 영국에, 서쪽으로는 플로리다 스페인한테 양도를 합니다. 다 뺏기는 거죠. 그래갖고 퀘벡 쪽만 조금만 그런 프랑스가 좀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하고 그 넓은 영토를 다 그냥 내놓은 거예요.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내놓은 거예요. 미국과 프랑스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정치적인 계산과 미시시피강 유역의 상업을 장악하고 영토를 넓히려는 미국 토머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이죠.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프랑스령 루이지애나와 뉴올리언즈를 1,500만 달러에 미국은 구입을 합니다. 이 땅을. 이 달러는 현재 가치로 환전해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200억이라는 뭐 자료도 있고 한 10조라고 그러는 자료도 있어요. 200억이든 10조든 지금 프랑스가 미국한테 나폴레옹 바보 보나파르트가 미국한테 1,500만 달러에 받고 판 그 땅은 지금은 2,000조 달러가 넘는 가치의 땅을 미국은 매입을 하는 거. 전쟁 하나 안 하고 돈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죠. 차라리 그 유럽을 휩쓸지 않고 러시아를 쳐들어가지 않고 그 루이지애나 어마어마한 땅에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 전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미국은 어쨌든 1803년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루이지애나를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영토는 2배로 증가하고 미국은 점점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1683년 프랑스 탐험가 르네 로베르트 카벨리에 드 라살, 뭐 옛날 사람들 이름 붙이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름이 길어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일리노이에서 출발해서 저쪽에서 일리노이주에서 출발해갖고 미시시피강을 따라 멕시코만까지 도달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짐은 곧 나라다 라고 말하는 루이 14세의 식민지 루이의 땅이라고 해서 루이지앵이라고 이름 붙였고 나중에는 미국식으로 루이지애나라고 불리는 기원이 되는 거죠. 중부 전체를 다 넘긴 거죠. 알래스카 또 제가 한번 강의 때 얘기했어요. 미국은 아주 복을 타고난 나라예요. 알래스카 매매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1867년 미국 국무부 장관 윌리엄 수워드의 명령으로 욕 엄청 먹었어요. 이 땅 산다고. 미국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합니다. 매입한 영토는 16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 16배를 아주 헐값에 사죠. 현재 미국 알래스카주입니다. 미국은 이제 하와이마저 심지어 괌과 사이판까지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태평양 전체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대서양도 소유하지만은 태평양도 소유한 나라가 미국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운이 좋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원과 국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할 겁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북으로는 캐나다가 있고 남으로는 멕시코가 있죠. 동으로는 태평양이 있고 서로는 대서양이 있죠.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정은 있습니다. 2100년 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운다고 그러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전쟁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북극 쪽이 굉장히 초지가 되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고 거기 아니면 살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2100년 되면은 미국하고 캐나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는 뭐 미국을 침범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대단한 놈들이죠. 거기 하와이까지 가갖고 항공모함 깨트리겠다고 그 전쟁을 미국하고 걸었으니까 참 일본도 대단한 나라죠. 이제는 좀 망해가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 바람에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지는 바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아에 미국의 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 의견 없어요. 대만 까라면 까고 중국 까라면 까고 무조건 그렇게 일본은 미국의 개가 돼서 이제까지 살아왔죠. 영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식민지들은 서로 매우 달랐지만 말 그대로 대영 제국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어딜 가나 영국식 풍대로 살았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는 보스턴, 뉴욕시, 찰스턴과 필라델피아의 식민지 특권 계급은 자신들을 영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식 모자도 쓰고 영국식 양복도 입고 그랬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영국에 간 적도 없었지만 의복, 댄스 및 에티켓 등 영국 어떤 문화를 모방합니다. 이 사회의 상류층은 조지아풍 저택을 지어 토마스 치펜데일 풍의 가구 디자인을 모방했고 계몽시대는 유럽 지성의 흐름에 영합을 합니다. 그래서 계몽시대 이게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나가는 시대입니다. 한번 제가 계몽시대도 나중에 살짝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몽시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식민지 미국의 항구 도시는 영국의 도시 그 자체. 그러니까 미국에 항구가 있다. 그럼 영국하고 똑같은 항구라는 거죠. 영국 따라하기가 독립하기 전에 유행이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식민지 정치기구 대부분 영국 야당 지도자, 특히 유명한 것으로 커먼웰스맨과 휘그당의 전통인 사람들이 표명한 공화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화제, 민주제,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이 나중에 탄생하게 되죠. 그 탄생 배경도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미국인 대부분은 식민지 통치 제도를 영국 헌법의 모델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친한 거죠. 지금도 사실 영국하고 굉장히 친하죠. 국왕은 주지사에 해당하고 주지사는 국왕이다 이거죠. 영국 서민호는 식민지 의회 귀족원의 지사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법전은 영국 법에서 직접 가져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 제도를 많이 갖고 오죠. 이게 또 미국의 또 행운 중에 하나죠. 미국에도 만약에 왕이 탄생을 했다. 제국의 황제가 탄생했다. 그러면 이게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영국 의회 민주주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실제로 지금도 영국의 관습법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사실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전통이. 이러한 정치적 이상이 의미하는 것, 특히 대의제와 공화주의에 대한 논쟁이 미국 독립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를 뽑고 또 대표를 또 바꿀 수도 있고 공화주의로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하는 그런 나라로 나가는 거죠.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과 다르다기보다는 유사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점은 급증하는 영국 상품의 수입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17세기 말에 급격한 성장을 시작을 합니다. 18세기 중반까지 영국 공장이 국내에 소비하는 이상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내의 산업혁명 때문에 터빈, 증기기관 이것 때문에 영국 국내에서 쓰고도 남을 물건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어떻게 식민지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인도에도 갖다 팔고 여기 필리핀에도 갖다 팔고 그다음에 미국이 식민지니까 미국에 제일 많이 갖다 팔았던 거죠. 영국은 그 시장을 북미에 요구했기 때문에 수출액은 1740년에서 1770년 사이에 360%의 증가를 보입니다. 영국 상인은 단골 손님에게 관심한 신용 지불을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인은 많은 영국 제품을 그냥 신용 맡기고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노바스코샤에서 조지아까지 영국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영국화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같은 듯 다른 문화, 다른 듯 같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죠. 이제는 영국보다는 미국의 문화가 더
발달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미국은 또 문화가 아주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뭐 업타운이 있고 미드타운이 있고 다운타운이 있고 또 철도에 관련된 또 도로에 관련된 문화, 히피 뭐에 관련된 문화, 그냥 종족이 막 온 세계 종족이 다 들어가서 사니까 그 종족별로 또 문화가 또 다 다르죠. 어쨌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되죠. 7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북미 동해안을 장악한 영국은 원주민 인디언을 몰아내고 영토를 서부로 점점 확대를 해나갑니다. 2단계에서 13개 식민지를 건설하며 지금 50개 주죠.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주에 따라서는 백인 인구가 인디언을 넘어서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18세기에 들어가면서 한랭한 기후로 비교적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동북부에서 화산이 터지고 이래갖고 약간 빙하기가 왔다, 소빙하기가 왔다고 그랬어요. 요때, 그러니까 1700년에서 1800년 요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배고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동북부에는 농사 잘 안 되니까 공업이 발달합니다. 미국 동북부, 지금 말하면 시카고, 오데오 이런데 양조, 조선, 배 만드는 거, 운수 등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영국 본국의 경제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니네 물건 안 사. 우리 물건 살 수 있어. 원래 신교도가 다수파를 차지하는 식민지에서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하는 영국의 알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영국 본국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였지만은 본국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은 일찍부터 양모 제품법이나 철법으로 식민지에서의 공업 발전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나라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 공업이 계속 발전하고 우리 살 필요 없다. 우리 거 쓴다 이러니까 공업 발전을 방해했던 거죠. 영국과 무역 외에 독자적 무역을 금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무역하지 말아라. 우리 것만 사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엄격한 자국 경제 보호를 강조한 중상주의. 중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식민지를 더욱 압박을 합니다. 또한 프랑스와 오랜 전쟁 중에서 필요한 자국군의 주둔비와 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민지 주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인지세법. 인지세법이 뭐냐면 신문, 사문, 신문넷, 팜플렛, 출판물, 법적으로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임, 심지어는 우표에다가도 이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13개 식민지인들이 불만을 산 거죠. 자꾸 세금을 걷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금 걷어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저는 세금 내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신부 중에 하나죠. 작년에 총 낸 세금이 13억 정도 되니까 아주 많이 냈죠, 세금을. 개척민들은 반과세와 인지세법 폐지를 주장하였고 1765년에는 열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영국은 이듬해 이 세금을 철폐했지만 이번엔 차법, 홍차 있잖아, 홍차. 차법으로 차의 무역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이에 격분한 개척민들은 1773년에 보스턴 항구를 습격해서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킵니다. 차를 어마어마한 양을 바다에 그냥 버리죠. 그 바람에 보스턴 차 사건 충격을 받은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폐쇄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서 아메리카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저쪽 필라델피아 거기 의회를 가봤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회의를 열고 식민지의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영국에 대하여 저항할 것을 결의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된 거죠. 1775년 이제 전쟁 시작을 얘기합니다. 4월 영국의 주둔병사와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병대 사이의 충돌, 렉싱턴 콩코드 전투라고 그래요. 첫 전투예요. 발생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개척민들 대표들은 식민지 사람들이 13개 식민지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2차 대륙회의를 개최하여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한 개신교적 사상을 드러낸 현대 민주주의 원점이 된 미국 독립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또한 영국은 1660년대부터 죄수 유배 장소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유배지를 잃었고 형 집행이 곤란하게 되자
새로운 유배 식민지로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개척하여 호주의 역사로도 이어지죠. 호주도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고 축복받은 지역이죠. 토머스 제퍼슨이 1778년 델라웨어족과 인디언 조약을 처음 체결한 후 미국은 인디언들에게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보호구역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자꾸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으로 집어넣고 아주 척박한 땅을 주고 거기 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인디언은 땅을 사고 파는 문화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이해하지 못했고 수많은 인디언들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인디언의 영토는 더욱 축소가 됩니다. 자, 이제 아주 진짜 중요한 사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 조지 워싱턴 등장. 1달러의 주인공입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 7년 전쟁, 1754년에서 1763년은 7년 전쟁이라는 유럽 전체의 분쟁이 미국으로 확대된 거죠. 이거 공부 많이 했죠. 북아메리카 이전 식민지 전쟁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식민지로 미국 대륙으로 확대된 것이지만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경우는 북미에서 시작해갖고 유럽으로 확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은 특히 오대호, 지금 시카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오하이오강 계곡에서 깊어졌고 그것이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영국 총리 윌리엄 피트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프랑스를 이겨야 한다고 결심을 했을 때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이 중요한 사건이 돼요. 이 전쟁은 북아메리카가 최초로 세계 전쟁의 주요 전장이 된 사건이죠. 이 전쟁 중에 영국 식민지, 이후 미국에 기착된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대영 제국의 위치가 실제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요. 대영 영국 군대와 민간인 지도자의 존재가 미국인의 생활 속에 크게 자리를 잡죠. 이 전쟁은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독립의 원인을 낳게 한 전쟁이기도 하죠. 전쟁이 진행되면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영국군 장교는 미국인을 훈련시킵니다. 미국 식민지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그게 바로 민병대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들은 미국 독립전쟁 때 맹활약을 합니다. 7년 전쟁에서 영국한테 아주 고도로 발달된 군사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미국 독립전쟁을 그 막강한 영국을 이겨내죠. 또한 각 식민지 의회와 관리라는 대륙 전체에 걸친 군사작전을 위해 처음 광범위한 공동작전을 취할 필요가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각 식민지가 한 주지사가 왕이었고 뭐 이러던데 13개 주가 이게 다 같이 모여갖고 우리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합중국, 여러 개의 합중국이 하나가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국가의식이 생긴 거죠. 자,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 나중엔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군인으로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자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영국과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버지니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가문인 워싱턴 가문은 본디 잉글랜드 북동부 타인 위어에 위치한 워싱턴 출신의 가문의 선조인 윌리엄 드 허트번이 윌리엄 1세 잉글랜드 정복 당시 워싱턴 지역을 영지로 하사를 받아요. 그래갖고 성씨를 드 워싱턴에서 바꾼 것으로 유래합니다. 이후 드 워싱턴 가문은 워싱턴으로 성씨를 바꾸었고 1613년 워싱턴 가문은 영지인 워싱턴 장원을 팔고 노샘프텐셔에 위치한 쉘그레이브로 이주를 합니다. 직원들이 딱딱 보여줄 거예요, 위치를. 워싱턴의 젊은 시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11살일 때 아버지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죠. 그의 이복형인 로렌스가 가장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이복형에게 교육을 받았고 워싱턴은 버지니아 민병대의 지휘자였던 이복형의 영향을 받아
군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에 지원했으나 어머니가 안 된다. 반대를 해갖고 무산되고 그 대신 버지니아 민병대로 지원해서 대령의 계급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워싱턴이 참 미국의 운이죠, 운. 광활한 토지에 대한 측량 업무가 중요했던 그 시절 워싱턴도 일찍부터 측량 기술을 익혀서 18살이었던 1749년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서 측량사 자격증을 따요. 정식으로 전문 측량사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행운이죠, 행운. 땅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이후 시간 있을 때마다 워싱턴 대통령은 측량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측량 전문사는 아니지만은 땅을 이렇게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이재엄의 토종 비결도 한 두세 번 읽어봤어요. 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막펠라 동굴 사라 그거 했듯이 땅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땅에 대한 얘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워싱턴은 1754년 7월 네세시티 요새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를 했는데 져요. 프랑스군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는 그래서 아주 불리한 거에 사인도 하고 그랬죠. 불어로 된 거에다 대고 사인하는 치욕을 겪습니다. 이후 1755년 영국 에드워드 브래독 장군의 미국 축 자문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미국 최초의 정규 민병대인 버지니아 연대 연대장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10개월 동안 인디언과 벌어진 20번의 전투에서 연대 병력의 3분의 1을 잃는 등 격렬한 전쟁을 지휘하였고 1758년 사실 퇴임을 합니다. 워싱턴이 그 후 독립전쟁에서 발휘한 군 지휘관 및 정치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은 이 참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디언과 전쟁에서 영국군한테 훈련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는 영국군의 군사 전술과 장단점을 훤히 꿰뚫게 되었고 군 조직, 군사 교육 및 훈련, 군수의 중요성 등은 이 기회를 통해서 파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부하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워싱턴은 지지자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사령관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아주 멋있는 퇴임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요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